(1970년대) 한국의 모습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에너지 자원은 전량 수입했고 원자력에 대한 지식도 선진국 교과서를 번역해 겨우 이해하는 수준이었죠. 당시 한국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기술자를 초청해 원자로를 들여오고 마치 교실에서 칠판 필기하듯 외국 전문가의 지시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학생 신세였던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한국은 배운 것을 단순히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기록하고 반복하고 실패를 다시 분석하면서 기술을 내재화하는 데 매달렸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독자적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그 집념에서 비롯된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한국은 단순히 원전을 수입한 나라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운영과 안전관리에서 세계 최고의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를 떠올려 보세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있다고 자부했지만 단 한 번의 사고로 국제적 신뢰를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40년 넘는 운영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대형 원전 사고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국제에너지기구 IAEA에서도 한국을 안전강국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일본은 실패했고 한국은 성공했을까요? 저는 그 차이가 바로 배우는 자세와 자립의지에 있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이미 선진국이라고 자만했기 때문에 위험 경고를 무시했고 중국은 값싼 원자로만 대량으로 찍어내면서 국제 기준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뒤처졌지만 우리가 언젠가 독자적으로 해내야 한다는 국가적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의지가 축적되면서 오늘날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따라잡은 수준을 넘어 세계 표준을 새로 정의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만약 한국이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상상하기도 싫네요. 아마도 한국은 여전히 러시아, 미국, 프랑스에서 연료를 사와야 하고 국제 정치가 조금만 흔들려도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불안정한 국가로 남았을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글로벌 에너지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이 자립하지 못했다면 중국과 일본이 그 틈을 파고들어 한반도의 에너지 주권을 흔들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지난 50년은 단순한 기술 축적이 아니라 생존 투쟁이었던 셈입니다. 실제 사례로 1970년대 오일 쇼크를 들 수 있습니다. 석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휘청거렸는데 당시 한국도 타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계기로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국가 생존 프로젝트로 설정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석유와 가스 수입에 목을 맸고 중국은 값싼 석탄에 의존하다가 지금은 기후 문제와 에너지 불균형으로 국제 비난을 받고 있죠. 이런 비교는 한국이 얼마나 전략적 판단을 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인적 자원이에요. 당시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 캐나다,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배운 뒤 돌아와 국내에서 밤낮 없이 연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한국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좁은 국토와 지진 가능성을 고려해 원자로 안전 설계를 더 강화했고 결과적으로 국제 기준보다 더 엄격한 안전 규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쿠시마와 한국의 결정적 차이였던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결국 한국은 학도 시절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시기를 밑거름으로 삼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배우는 위치가 아니라 가르치는 위치에 섰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죠. 한국이 직접 건설하고 운영을 지원하면서 중동의 에너지 판도를 바꿔 놓았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의 원자력 경험과 기술을 배우러 오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빈곤국에서 에너지 강국으로, 기술 수입국에서 기술 수출국으로, 이제는 국제 규칙까지 새로 정하는 나라로.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묶여 몰락했고
중국은 값싼 모조품에 매달려 외면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학도라는 굴욕을 견뎌내고 그걸 강국으로 가는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그 점에서 이 50년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인의 자부심과 생존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한국과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연료 제철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합의했죠. 이건 단순한 기술 협상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서방은 이 분야를 사실상 성역으로 두었습니다. 워싱턴, 런던, 파리, 모스크바가 한 목소리로 비확산을 외치며 후발 국가들에겐 문턱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곳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이 성역을 허물고 정식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겁니다. 이는 단순히 문을 열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금단의 벽을 깨부수고 들어간 역사적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이 점에서 특히 미국의 태도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입만 열면 동맹에게 방위비 분담금이나 무역 적자를 문제 삼으며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미국이 먼저 물러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바로 한국 없이는 글로벌 해결료 시장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이미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 안전성 낙인을 벗을 수 없고 프랑스 아레바는 경영 실패와 부도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믿을 수 있는 건 결국 한국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중국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값싼 모듈형 원자로를 들고 나와 동남아,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원전은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품질 문제, 안전성 우려, 국제 기준 미달.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국가들이 외면한 겁니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정말 순수하게 한국의 역량을 인정해서 문을 열어준 걸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용한 걸까요? 저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워싱턴은 늘 전략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규제를 들이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이 예외를 허락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비확산 원칙을 들이대며 한국의 요구를 수십 년간 거부했지만 이제는 한국을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한국의 위상 변화예요. 예전에는 너희는 안 돼라고 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그래, 너희는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한국의 위치가 바뀌었음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동의합니다. 결국 이번 협상은 기술 문제를 넘어선 상징성을 지닙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원전을 지어주는 나라가 아니라 해결료 주권을 가진 나라로 도약하게 된 거죠. 그건 마치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산유국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위상 전환입니다. 더 나아가 이건 글로벌 에너지 권력 지도에서 한국이 새로운 축으로 등장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중국의 불안감이죠. 일본은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원전 선진국이라고 자부해왔는데 이제 그 자리를 한국에 내주게 생겼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로 신뢰를 잃은 뒤에도 그래도 우리는 기술 강국이다라는 자존심이 있었는데 이번 협상으로 그 허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중국 역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한국이 해결료 자리까지 완성한다면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급속히 줄어들 겁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 권력 균형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규칙을 바꾸는 국가로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50년의 국제 질서에서 한국의 위치가 결정될 겁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겨난 사용 후 해결료가 이제 더 이상 저장 공간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쌓여가고 있죠.
현재 국내 저장 시설은 이미 95% 이상 포화 상태에 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어진다면 원전 가동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은 전력의 절반 이상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겁니다. 특히 한국처럼 국토가 좁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나라에서 사용 후의 결려 문제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미국은 사막지대에 저장할 수 있고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결국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나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필연적 선택인 거죠. 그런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죠. 재처리를 허용하면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일종의 위선 아닙니까?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은 다 하고 있는데 왜 한국만 안 된다는 겁니까? 일본은 이미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보유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일본이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왜 한국이 하면 안 된다는 건지, 이건 분명한 이중잣대입니다. 그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일본 사례를 보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요. 일본은 평화헌법을 내세우면서도 플루토늄을 40톤 이상 쌓아두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군사용 재처리 능력을 확대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이 정당한 에너지 주권을 위해 재처리를 하겠다는데 미국과 서방이 안 된다고 막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국의 사용 후의 결려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한국이 주저한다면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들의 안전과 환경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전 주변 방사선 수치는 국제 기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재처리 기술 역시 단순히 연료를 다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이건 위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죠. 만약 한국이 끝내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저는 세 가지 위기를 예상합니다. 첫째, 원전 가동이 중단돼 에너지 안보가 무너진다. 둘째, 막대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시 석탄 가스 발전에 의존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서 낙오한다. 셋째,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 뒤처진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한국이 재처리를 추진하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의 생존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연료와 기술에서 자립을 선언한 건 단순히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세계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한국은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선택한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라늄 연료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자 전 세계가 큰 혼란에 빠졌죠. 유럽은 겨울마다 가스 부족에 떨었고 일본은 LNG 확보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 의존도를 빠르게 줄이고 캐나다, 호주와의 장기 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수급망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선제 조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은 단순히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료 주권 자체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바로 농축과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 완전한 풀 패키지를 만들려는 거죠. 그 결과 한국은 단순히 원전을 짓는 나라가 아니라 연료 공급부터 폐기물 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국가가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 무기화 시대에 한국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방패를 갖게 된다는 뜻이죠. 미국이든 중국이든 국제 정세가 요동쳐도
한국은 스스로의 체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제시장의 시각이에요. 지금 유럽연합은 러시아 로사톰, 로저탐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아요. 프랑스 아레바는 이미 신뢰를 잃었고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자국 내 정치 갈등과 재정 문제로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결국 서울은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안전한 대안, 믿을 수 있는 공급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국이 정말 공급망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을까? 혹시 미국이나 중국이 압력을 가하면 결국 흔들리지 않겠는가? 저는 단호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미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에서 공급망 주도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삼성과 SK가 없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상상할 수도 없죠. 현대, 기아의 전기차, LG 한화의 배터리 기술, HD현대와 하나오션의 조선 기술 모두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한국이 원자력 공급망까지 자립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산업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해결료 자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실제로 캐나다와 호주가 한국을 우선 협력 파트너로 선택한 것도 이런 맥락이죠. 그들은 한국이 단순히 원자력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안정성을 보유한 나라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이건 일본이나 중국이 결코 얻지 못한 신뢰입니다. 일본은 사고의 기억 때문에, 중국은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국제사회가 두려워하는 파트너일 뿐이죠. 반면 한국은 안정적이고 투명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서방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안심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번 공급망 자립이 한국을 단순한 에너지 소비국에서 에너지 강국으로 바꿔놓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한국이 연료 공급까지 자급자족한다면 앞으로는 미국과 유럽조차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동안 한국은 늘 우리가 원유와 가스를 어디서 사오느냐를 걱정했는데 앞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연료를 사가겠다 고줄 서게 될 겁니다. 이 변화가 바로 한국을 전략적 중심에 세우는 계기가 될 겁니다. 20세기에 석유가 세계를 지배했다면 21세기에는 우라늄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석유 한 방울에 미국과 유럽이 휘둘렸던 것처럼 이제는 원자력 연료 한 알갱이가 세계 안보를 좌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이후 국제사회는 뼈저리게 깨달았죠. 가스와 석유만이 무기가 아니라 해결료도 무기화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로사톰의 연료 의존도를 끊어내려고 아우성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백을 누가 채웠습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우라늄이 석유보다 더 무서운 무기일까요? 첫째, 대체제가 거의 없습니다. 석유는 그래도 태양광, 풍력, LNG로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지만 원자력 연료는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원자력은 단순한 발전 에너지를 넘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멈추면 병원, 군사기지, 국가기관 시설이 전부 마비됩니다. 이건 전쟁에서 미사일 한 방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죠. 그러니 이제는 우라늄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중국은 여기서 결정적으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로 핵안전이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중국은 저가형 원자로와 불투명한 정치체제로 인해 국제사회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파트너가 되었죠. 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 운영국으로 인정받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투명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한국을 우라늄 시대의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을 짚고 싶습니다. 과거 한국은 늘 에너지 의존국이었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으니 중동 정세에 따라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한국이 우라늄 공급망을 쥐게 되면 오히려 미국과 유럽이 한국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한국이 오늘 연료 공급을 중단한다면 프랑스나 폴란드의 원전은 내일 멈출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라늄이 가진 전략적 힘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맹이자 동시에 경쟁자이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한국 없이는 글로벌 공급망이 안 돌아간다고 인정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할 겁니다. 만약 한국이 우라늄 시장까지 장악하면 미국은 핵심 에너지 안보에서조차 한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지금까지는 반도체, 배터리에서만 한국의 영향력이 컸다면 이제는 에너지까지 한국 손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이 일본과 중국의 공포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유일한 원자력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앞서가 버렸습니다. 중국은 값싼 기술로 동남아를 공략하려 했지만 안전성과 신뢰에서 이미 탈락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변화가 단순히 산업적 차원이 아니라 외교, 안보, 군사 모든 영역에 파급력을 줄 거라고 봅니다. 한국이 우라늄 자립과 재처리 기술 확보에 성공하면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건 바로 일본과 중국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고 지금은 한국에 완전히 추월당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단순히 기술적 열세가 아니라 한국이 국제 표준을 주도하게 되면 일본은 영원히 2등으로 밀린다는 공포입니다.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면 더 분노가 일죠. 일본은 평화 헌법을 내세우면서도 플루토늄을 40톤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국제사회에서는 비핵 국가로 인정받아왔죠. 반면 한국이 정당하게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려 하자 안 된다. 위험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이게 철저히 일본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위선이라고 봅니다. 결국 한국의 도약이 일본의 숨겨둔 야심을 드러내버린 셈입니다. 일본이 더 불안해하는 이유는 경제와 외교의 파급 효과입니다. 지금까지 원전 수출 시장에서 일본은 한국과 경쟁하려 했지만 후쿠시마 이후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완공하며 중동 시장을 선점했고 이제 유럽까지 진출하려 합니다. 만약 한국이 연료 자립까지 이뤄낸다면 일본이 끼어들 여지는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즉, 일본은 기술적, 외교적, 경제적 모든 영역에서 한국에게 밀려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공포의 본질은 같습니다. 중국은 값싼 모듈형 원자로를 대량으로 생산해 동남아, 아프리카에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품질 문제와 안전성 우려 때문에 이미 여러 나라에서 계약이 취소되거나 보류됐습니다. 더구나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불투명성 때문에 국제사회는 혹시 원전을 정치적 무기로 쓰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국제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군사적 파급력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단순히 민수용 원자력 기술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언제든 군사적 억제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사실 중국 스스로가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남들도 다 그렇게 할 거라 보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제규범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국의 가장 큰 두려움일 겁니다.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한국이 독자적인 핵주권을 확보하면 미국과의 동맹 구조가 흔들릴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의 해구산에만 의존해왔고 자립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독자적 억제력을 가지면 미국이 아시아에서 일본보다 한국을 더 중요한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말해, 일본의 존재감이 약해지는 겁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핵 비확산을 외교의 근간으로 삼아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핵이 확산되면 세계가 불안정해진다라는 명분이었지만 속내는 조금 다르죠. 자신들만 독점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한쪽에서는 동맹인 한국을 막아야 비확산 원칙이 유지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 없이는 글로벌 핵연료 공급망이 무너진다는 현실이 있죠. 결국 워싱턴이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저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늘 어메리카 퍼스트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에 이어 이제는 원자력 연료까지 한국이 주도하게 되니 미국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려다 한국을 잃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 공백을 채울 수 있죠. 결국 트럼프가 불편해도 한국의 자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일본과의 비교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40톤이 넘는 플루토늄을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비핵 국가라며 묵인했죠. 그런데 한국이 재처리 이야기를 꺼내면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미국이 일본은 철저히 자신들에게 종속된 나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반면 한국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나라라서 더 경계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말 잘 듣는 제자고 한국은 때때로 스승에게 도전하는 제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졌다는 데 있죠. 반도체만 해도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조선업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 연료까지 한국이 자립하면 미국은 사실상 모든 전략산업에서 한국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비확산 원칙을 앞세워 한국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미국은 한국의 자주권을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견제하려 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기술 공유를 제한하거나 협상 과정에서 추가 조건을 붙이는 식으로요. 충분히 가능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이 이제 협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안 돼라고 하면 그게 곧 규칙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이 그렇다면 우리도 반도체, 배터리 수출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맞서면 미국이 먼저 흔들리게 됩니다. 바로 이 힘이 한국의 자주권입니다. 좋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히 에너지 기술 문제가 아니라 동맹의 본질을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미국이 진정한 동맹이라면 한국의 합리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전히 한국을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만 본다면 동맹의 의미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워싱턴만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니라 서울도 냉정하게 동맹을 평가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과거 원자력 산업은 단순히 원자로를 건설해주고 끝나는 구조였습니다. 프랑스 아레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대표적이었죠. 그러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기계만 파는 게 아니라 원자로 설계, 건설, 연료 공급, 운영 지원, 폐기물 관리까지 100년을 책임지는 전략 패키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는 원전 수출국에서 에너지 파트너로 변모하는 길이고 사실상 한국가의 에너지 미래 전체를 설계해주는 시스템이죠. 저는 이 점에서 UAE 바라카 원전을 다시 언급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원전을 짓고 떠난 게 아니라 연료 공급, 운영 인력 훈련, 안전관리, 심지어 폐기물 관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풀패키지 모델의 시작이었습니다. UAE는 단순히 시설 하나를 구매한 게 아니라 앞으로 60년 이상 한국과 전략적 동맹을 맺은 겁니다. 이 차이가 바로 한국이 아레바나 웨스팅하우스를 넘어서는 이유입니다. 일본은 한때 원전 수출을 시도했지만 후쿠시마 이후 완전히 시장에서 배제됐습니다. 중국은 값싼 원자로를 밀어붙이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죠.
결국 한국만이 믿을 수 있는 풀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떠오른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신뢰, 사회적 안정, 운영 경험까지 모두 합쳐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원전 하나를 수출하면 단순한 건설 비용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연료 공급 계약, 유지 보수 계약, 인력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지죠. 말 그대로 한 번 수출하면 100년짜리 경제 동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국이 앞으로 원전을 더 많이 수출할수록 세계 곳곳에 K-누클리어 존이 형성되는 셈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눈에 보이지 않게 확장시키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봅시다. 왜 한국은 이렇게 풀 패키지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그 배경에 한국 특유의 산업 DNA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업에서 선박을 통째로 만들고 반도체에서 설계, 생산, 패키징까지 수직 통합을 완성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노하우가 원자력에도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한국은 원자로만 팔면 리스크가 크다는 걸 알고 애초에 전체 생태계를 통째로 제공하는 전략으로 나간 거죠.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이 전략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노린 게 아니라 안보적 의미도 큽니다. 원전과 연료, 폐기물 관리까지 한국에 의존하게 되면 해당 국가는 한국과 외교적으로 긴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폴란드가 한국형 원전을 도입하고 연료까지 한국에서 받는다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폴란드의 에너지 안보는 한국과 직결됩니다. 그 순간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전략적 동맹국이 되는 겁니다. 한국의 풀 패키지 모델은 단순한 원전 수출을 넘어 한국가의 에너지 전략 전체를 장악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석유를 파는 산유국과도 다릅니다. 산유국은 유가 변동에 휘둘리지만 한국은 기술과 시스템을 무기로 삼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배력을 확보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21세기의 새로운 에너지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세계는 단순히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설계해주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일본은 사고로 신뢰를 잃었고 중국은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한국뿐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원전 공급자가 아니라 세계 에너지 질서의 설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분야에서 진정한 신뢰를 얻은 순간을 꼽으라면 단연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일 겁니다. 한국은 2009년 수주 이후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사막 한가운데 원전 건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며 완공해냈습니다. 프랑스 아레바가 수십 년 동안 끌다가 실패한 프로젝트를 한국이 완벽하게 해낸 순간 국제시장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라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시장에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값싼 중국산과 다르다.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를 일으킨 일본과 다르다. 우리는 실패한 아레바와 다르다. 이 선언이 실제 성과로 입증되자 중동 국가들이 먼저 움직였고 이어서 유럽 국가들이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한국형 원전을 선택한 건 의미가 큽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가스와 우라늄 의존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는데 그 해답이 한국이 된 겁니다. 폴란드 사례는 정말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유럽 전체에 신호를 준 사건이거든요. 러시아에 의존하면 위험하다. 중국은 믿을 수 없다. 일본은 실패했다. 그러니 한국이 답이다. 이 인식이 확산되면서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같은 나라들도 한국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라카에서 시작된 성공이 바르샤바로 이어지고 이제 동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로사톰은 한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에서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값싼 패키지를 내세우지만 품질과 안전성에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시장은 한국을 향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20세기의 석유 패권이 21세기 우라늄 패권으로 바뀌는 순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패권의 중심에 한국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미국의 태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겉으로는 동맹의 성공이라며 한국의 수출을 지지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시장에서조차 한국이 주도권을 잡는다는 건 곧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걸 의미하거든요. 특히 동유럽에서 한국이 성공할수록 미국의 정치적 레버리지가 약해집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을 견제하다간 오히려 유럽 국가들이 등을 돌릴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반응은 더 솔직합니다. 독일은 탈원전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다시 후회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아레바의 실패로 신뢰를 잃었죠. 이런 상황에서 유럽 언론은 한국을 새로운 원자력 표준 2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체코가 한국을 선택한 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유럽 내에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한 상징적 사건입니다. 바라카에서 바르샤바까지 이어진 한국의 행보는 단순한 시장 확대가 아니라 국제 질서 재편의 과정입니다. 중동에서 신뢰를 얻고 유럽에서 입지를 다지고 이제는 아프리카와 동남아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규칙 제정자로 도약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원자력 기술은 단순히 발전소를 돌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 안보, 군사 전략, 심지어 외교력까지 연결되는 다층적 자산이 됩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원자력 연료 주권을 확보했다는 건 군사적 억제력과 직결될 수 있다는 의미죠. 특히 재처리 기술은 단순히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 상황에서는 핵 억지력과 맞닿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중국과 일본은 더더욱 불안해합니다. 저는 여기서 K-디펜스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전략적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산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그리고 최근에는 KF-21까지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원자력 기술까지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한국이 원전과 함께 첨단 방공 시스템이나 해군 원자력 추진 기술을 결합해 수출한다면 그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 생존 패키지를 파는 겁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실제로 한국은 이미 잠수함 원자로 기술을 개발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KSS 3급 잠수함이 그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한국이 독자적 핵추진 잠수함을 내놓는다면 해군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일본은 여전히 디젤 잠수함에 머물고 있고 중국은 대형 핵잠을 가지고 있지만 소음과 안정성 문제로 국제적 평가가 낮습니다. 결국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중형 핵잠 모델을 한국이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전략적 구속력입니다. 한국이 원전과 국방 패키지를 동시에 수출하면 그 나라들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의 안보 우산에 편입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동의 한 국가가 한국 원전을 도입하고 K-디펜스 무기를 함께 운용한다면 사실상 한국과 군사 에너지 동맹 관계에 들어서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미국도 일본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미국은 무기만 팔 뿐이고 일본은 아예 무기 수출 자체가 제한적이죠. 중국은 싸구려 무기를 팔지만 신뢰가 없고요. 저는 또 하나의 시너지를 꼽고 싶습니다. 바로 기술 융합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되는 방사선 차폐 기술, 냉각 시스템, 자동화 제어 기술은 그대로 군사 기술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군사용 센서, 위성 시스템, 극초음속 기술은 원자력 안전 관리에 접목될 수 있죠. 한국은 이미 반도체와 AI를 무기와 에너지 양쪽에 통합해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의 융합이 아니라 국가 역량 전체를 하나로 묶는 전략적 통합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일부 국가는 이미 K-디펜스 K-누클리어 패키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전차나 전투기만 사는 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까지 함께 사서 국가의 미래 에너지와 국방을 동시에 한국에 맡길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사실상 동맹 전환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일본, 중국과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방산 기술은 이제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습니다. 둘이 결합될 때 진정한 전략적 가치가 탄생합니다. 일본은 사고로 신뢰를 잃었고 중국은 싸구려로 국제 신뢰를 못 얻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안전, 신뢰, 첨단 무기라는 세 가지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단순히 무기나 에너지를 사는 게 아니라 국가 생존 패키지를 사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패키지를 가장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강국, 단순한 에너지 강국이 아니라 두 가지를 결합한 전략 생존 강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한국은 국제 질서에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규칙 제정자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이미 이 흐름을 막을 수 없고 미국조차 한국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면 동맹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K-누클리어와 K-디펜스의 진짜 시너지 효과입니다. 최근 국제사회를 뒤흔든 사건 중 하나가 러시아 내부에서 발생한 ICBM 관련 군사기밀 유출입니다. 원래라면 이런 정보는 철저히 봉쇄됐어야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 속에서 일부 데이터가 외부로 흘러나왔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사건이 단순한 보안 사고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은 그 정보를 활용해 기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여전히 세계 최고의 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다고 과시했지만 정작 내부의 부패와 관리 부실 때문에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러시아 ICBM의 추진체 설계 방식, 레이더 회피 기술, 심지어 유도 시스템의 취약점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L3과 천궁3 같은 방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한국에게 엄청난 전략적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원래도 방공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를 넘어서는 속도로 진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일본은 이미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고 중국은 아직까지 극초음속 요격 체계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러시아의 실수를 발판 삼아 바로 그 격차를 메우고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러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자충수가 된 셈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건 국제 정치적 파급력입니다. 지금까지 서방 국가들은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미국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번 유출 사건을 통해 독자적으로 방어 능력을 끌어올린다면 유럽과 중동 국가들은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나라는 이미 한국의 무기 체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저는 한국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면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 글로벌 미사일 방어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가 본래 의도한 건 전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강의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려 했지만 내부 부실과 부패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게 됐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면 국방력을 몇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군사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전략적 사고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저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반응이에요. 미국은 이번 유출이 자신들의 정보 독점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걸 반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북아에서 한국의 방어력이 강화될수록 미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와 군사적 개입이 줄어들거든요. 결국 미국도 불만과 안도 사이에서 복잡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러시아의 ICBM 기밀 유출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치명적 실수이자 한국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기술적 완성도가 부족하며 러시아는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틈에서 한국은 기회를 잡아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한국은 단순한 방산 강국을 넘어 세계 미사일 방어 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스스로 쏜 총알이 한국의 성장 엔진으로 변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이 기회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느냐에 따라 세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심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축이 반드시 서울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원자력이라는 분야는 단순한 기술의 영역을 넘어 국제 정치와 직결됩니다. 특히 비확산 규범은 그동안 서방 국가들이 철저히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운영해온 룰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룰을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도 묵묵히 성실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한국을 모범 회원국으로 평가하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의 방식을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로 삼으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독특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일본처럼 핵무기 보유 의혹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았고 중국처럼 불투명한 정치체제로 의심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국은 투명성과 안전성을 앞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모든 원전의 운용 데이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IAEA 사찰을 가장 철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이런 태도가 서방 국가들보다 더 모범적이었죠. 그러니 IAEA가 한국을 이상적 모델로 인정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인정이 단순한 형식적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의 모델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따라야 할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나 체코 같은 신규 원전 도입국들은 한국형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죠.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는 단순히 기계를 파는 게 아니라 투명한 운영체계, 국제 기준을 넘는 안전성까지 함께 패키지로 수출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한국이 국제 규범을 주도하는 위치에 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일본과 중국의 차이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었고 지금도 플루토늄 재고를 쌓아두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은 값싼 원전 기술을 팔면서도 투명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사찰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 반면 한국은 우리는 감추지 않는다, 보여주면서 성장한다 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이 투명성이 한국을 국제규범의 새로운 기준으로 세운 겁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게다가 한국은 규범을 지키면서도 기술적 성취를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흔히 규제를 지키면 발전이 늦어진다는 말이 있지만 한국은 그 정반대를 증명했습니다. 오히려 규제를 지키면서도 빠르게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신뢰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의 이게 옳은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선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이제 IAEA가 한국을 단순한 피사체가 아니라 참조 모델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원전 운영 방식, 폐기물 관리 체계, 그리고 투명한 데이터 공개 방식을 다른 국가들에 권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규범을 따르는 나라에서 규범을 만드는 나라로 올라선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원자력 규칙은 서방 강대국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워싱턴, 파리, 런던, 모스크바가 정해놓은 룰에 한국, 인도, 브라질 같은 후발주자들은 무조건 따라야 했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 룰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라 룰 자체를 수정하도록 강요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금지해왔던 농축이 제철이 문제에서조차 한국에게는 예외를 인정했잖아요. 이건 곧 기존 규칙이 더 이상 서울 앞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걸 서울 효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막으려 했지만 반도체와 배터리, 방산, 조선업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이미 세계 중심축으로 올라섰습니다.
만약 미국이 기존 규칙을 고집했다면 한국은 과감하게 다른 길을 선택했을 것이고 그 결과 미국은 동북아에서 입지를 완전히 잃었을 겁니다. 워싱턴은 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결국 규칙을 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국제 질서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비교해 봅시다. 일본은 여전히 서방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묶여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플루토늄을 40톤 넘게 쌓아놓고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합니다. 중국은 규칙을 무시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결국 국제 신뢰를 얻지 못해 시장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규칙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그 규칙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만이 만들어낸 독창적인 전략이자 승리의 방식입니다. 저는 또 하나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국제 협상의 구도입니다. 예전에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가 한쪽에 앉고 한국은 부탁하는 입장에 앉았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한국에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공급망이 돌아가지 않으니 기존 룰을 유지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발언은 더 이상 후발주자의 요청이 아니라 규칙 제정자의 선언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에 계속해서 예외를 인정할까요? 아니면 언젠가 다시 규칙을 내세워 견제하려 들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억제하려 한다면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심지어 국방기술까지 무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미국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 워싱턴도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국제규칙이 한국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바뀌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한국을 중심에 두고 새 규칙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20세기 세계 질서를 지배한 건 중동의 석유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이 유가를 조절하면서 세계 경제를 좌우했죠. 그런데 21세기 들어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석유의 영향력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대신 새롭게 부상한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 연료, 즉 우라늄입니다. 그리고 이 우라늄 가치 사슬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한국이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농축이 제철이 이 연료 공급 폐기물 관리까지 완전히 장악한다면 사실상 원자력판 오펙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구상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히 원전을 짓는 나라가 아니라 풀패키지를 수출하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죠. UAE, 폴란드, 체코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값싼 가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안전성, 신뢰성, 장기적 공급망까지 보장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더 확산되면 앞으로 세계 각국은 한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에너지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단순히 연료 공급국으로 남을 게 아니라 가격과 규칙을 설정하는 룰메이커가 된다는 겁니다. 과거 오펙이 오늘은 감산한다 한마디에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렸듯 앞으로는 한국이 이 연료는 한국 기준을 만족해야 공급한다라고 말하면 세계가 따라야 할 겁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 한국으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발언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입장은 더욱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불투명한 운영과 저품질 기술 때문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시장은 안전한 대안을 원하고 그 해답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10년 안에 한국 원자력의 오펙이라는 표현으로 굳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단순히 공급을 조절하는 차원을 넘어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준, 연료 안전 규격,
폐기물 처리 절차 모두 한국의 모델을 따라야만 국제거래가 가능해질 겁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연료의 흐름뿐 아니라 규범의 흐름까지 장악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 경제적 효과도 엄청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이 한국을 글로벌 중심으로 만들었듯 원자력 패키지 수출은 수십 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합니다. 원전 하나가 들어서면 최소 60년간 연료 공급 계약이 이어지고 교육, 안전관리, 폐기물 처리까지 부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한국이 이 시장을 장악하면 GDP 성장뿐 아니라 국제 금융에서의 영향력도 크게 확대될 겁니다. 한국 원화가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50년의 여정을 돌아보면 한국은 분명 처음엔 학도였습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에서 기술을 들여오고 외국 전문가가 주는 매뉴얼을 번역하며 배워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지금 한국은 단순히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게임의 법칙을 다시 쓰는 룰메이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원자력 산업이 이룬 가장 큰 성과입니다. 단순한 기술적 성공을 넘어 한국은 국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실수와 후쿠시마 사고로 신뢰를 잃었고 중국은 불투명성과 저품질로 배제됐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스스로 시장을 망가뜨렸습니다. 결국 남은 건 한국뿐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원전을 수출하는 차원을 넘어 에너지, 안보, 외교 모든 영역에서 한국이 규칙을 제시하는 위치로 올라섰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짚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비확산 원칙을 들이대며 한국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원칙을 굽히고 한국의 자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없으면 글로벌 해결료 공급망 자체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동맹을 시험하는 국가로 도약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지적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조차 의존해야 하는 파트너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에 이어 원자력까지 한국은 모든 전략 산업에서 세계 질서를 바꾸는 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이 플레이어에서 룰메이커로 도약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산업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규범과 법칙 자체를 한국이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IAEA가 한국 모델을 이상적인 기준으로 인정했고 유럽과 중동이 한국 패키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세계가 따를 표준은 서울 모델이 될 겁니다. 그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국제 질서를 설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더 이상 남이 만든 규칙을 따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규칙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에너지, 안보, 외교 모두에서 서울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이미 뒤처졌고 미국조차 한국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 흐름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한국은 21세기의 진정한 글로벌 규칙 제정자가 될 겁니다.